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할 때는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규분포에 대한 이론을 계속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데피니션의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꺼내봤는데 일단은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온도의 변화량, 그 다음에 측정에 의한 오차의 분포, 그 다음에 키나 몸무게에 대한 분포,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변화량과 같이 자연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분포를 다 정규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규분포가 가장 중요한 분포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죠. 실제로 이 정규분포 형태는 이러한 확률 밀도함수를 가지는 펑션이고 그때 이제 평균이 뮤가 되고 시그마가 이제 표준 편차 혹은 시그마 제곱 분산이 되는 그런 상태였다 정도를 항상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는 그래프 형태에도 이렇게 특수하게 대칭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그래프 형태가 이 정규분포 곡선 형태라고 하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표준 정규분포를 통해서 처리한 작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같은데 평균이 다른 경우에는 적당히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그래프 형태를 그리게 됐고 그 다음에 평균은 같은데 분산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분포도가 크면 분산값이 크면 멀리 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시그마 2 같은 경우가 시그마 1보다는 분산이 큰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전체가 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전체 값이 확률이기 때문에 일로 일정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의 높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본작용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죠. 그러니까 정규분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하는데 표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질을 x에서 뮤를 빼고 시그마로 나눠준 형태로 정의를 했고 이런 경우에 표준 정규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형태가 된다. 실제로 이렇게 질을 시험을 해주면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경우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표준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멀라이즈드 한다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논리가 있냐면 이 중심간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 중심간 정리는 x1부터 xn까지를 서로 독립으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같은 분포 형태를 따르게 됐을 때 x1부터 xn까지 더한 다음에 n 등분을 한 이런 xn 바는 실제로 n이 충분히 커졌을 때, 즉 n이 30 이상이 됐을 때 xn 바에서 뮤를 빼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가 보장된다 라는 게 잘 알려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이 중심론을 통해서 다른 분포를 따르는 확률분포 또한 적당히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추정을 하는 경우에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형태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제를 보면 각 정부의 평균 수명이 2개월이래. 그러니까 평균이 2고 뷰가 2인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분의 1, 시그마가 4분의 1인 이런 각 정부에 대해서 40개 정도를 사용하여 84개월 이상 불이 밝힐 확률이 뭐냐. 단 전구가 수명을 다한 경우에 즉시 새로운 전구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지금 n이 40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30 이상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심가 정리를 활용하면 우리가 80개월 이상의 불을 밝힐 확률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xi를 i번째 정도의 수명으로 가정하고 지금 얘네들 전구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 상에서 같은 분포를 따른다는 걸 이렇게 고려를 해준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전구 수명이 어떤 분포를 따른지는 알 필요 없이 중심간 정리를 통해서 이 xn바 그러니까 즉 x1부터 xn까지 더해서 40으로 나눠준 평균값을 표현평균이라고부터 하는데 그 평균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84개월 이상 불이 켜질 확률이기 때문에 84를 40으로 나눠서 2.1이라는 값을 가지고 중심간 용리를 적용해서 요 x바를 2를 뺀 다음에 평균이 지금 2니까 그 다음에 4분의 1은 루트 40분의 1을 취해서 이 정균표를 다른 상황을 줄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면 0.05, 005라고 고치려고 하는 확률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정균표를 따른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규분포에 대한 성질로 계산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실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지 맞는지 상관없이 오차가 좀 있더라도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논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표본들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정과 검정의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이미 신뢰 구간이라든지 어떤 전추정이라든지 이런 추정의 의미를 이미 고려했죠. 그러면 그 추정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검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싶은데 검정은 증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좀 볼까요? 통계적 가설을 편의상 두 종류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표본자를 이용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하고, 이에 반하는 가설을 기무가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보통 기무가설은 H0를, 그리고 대립가설은 H1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고려하시면 되냐면, 대립가설은 새로운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런 사실에 대한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가설이 될 가설이고 그 다음에 비무가설은 현 체제 유지 정도로 비무가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약을 개발했을 때 신약의 치료율이 몇 프로다 라는 걸 몇 프로 이상이 된다 라는 걸 대립가설로 만약에 세운다면 기무가설은 그렇지 않다 정도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립이 맞으면 이제 기무는 거짓이 되는 거고 기무가 맞으면 대립가설은 거짓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니까.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아까와 같은 얘기죠. 기무가설은 신약의 치료율이 표준 치료보다 높지 않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신약의 치료율이 표준 치료율보다 높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싶은 건 신약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신약의 치료율이 좋은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치료율보다 높다라는 걸로 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바라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즉 신약의 치료율이 표준 치료율보다 높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통계 가설은 모집단의 특성값이 모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신약의 치료율이 P가 된다면 P가 0.4 이하 0.4보다 크다. 즉 여기서 이제 표준 치료율이 얘가 되겠죠. 표준 치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설은 사실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설이 참인데 선택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는 H0가 참이고, 이쪽은 이제 H1이 참인 경우예요. 근데 검정의 결론은 H0가 기각인 거고, 그다음에 H0가 채택인 거, 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H0가 기각이 됐는데, 실제로는 H0가 참이면 이건 오류 상황이 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종 오류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0가 기각되는데, H1이 참,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참이면 그건 이제 잘한 선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H0를 채택했는데 H0가 참이면 그것도 옳은 거죠. 참인 걸 선택한 거니까 옳은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H0는 채택을 했는데 실제로는 H1이 참인 경우에는 다시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1종 오류가 문제냐, 2종 오류가 문제냐라고 하면 1종 오류가 보통은 문제라고 하죠. 더 큰 문제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기무가설이 실제로 참인데 기각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상황을 보면 신약의 치료율이 더 좋다고 판정이 나버려서 새로운 신약을 이제 선택하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신약의 치료율이 실제로 좋지 못한데 저 안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그 약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 원래 값보다 못하는 일을 하는 게 1종 오류의 상황인 거죠. 실제로 2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존 치료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1종 오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1종 오류가 문제다. 그래서 1종 오류에 보통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각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는 거. 기각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는 거는 이 H0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뒤에서 뭐 기각됐다, 뭐 기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 기무가설이 기각됐다는 걸 가정하고 생략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x가 12보다 커지는 경우에 h1을 채택하고 h0가 기각하는 검정을 고려하자. 근데 이때 x가 12 이상인 걸 기각력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H를 기각하는 검정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걸 기각력이라고 부르겠대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x를 검정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실제로는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시키면 나오는 결과긴 한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게 x에 대한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르겠다. 줄여서는 그냥 통계량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고려해 볼 수 있냐면 예제 상황에서 앞에 있는 검정 상황을 고려해 볼 거예요. 근데 x가 지금 12 이상인 기각력을 주겠대요. 그 다음에 앞에 검정에서 실제로 P값을 보니까 0.3밖에 안 된 거죠. 0.3밖에 안 됐는데 이때 1종 오류를 어떤 종류의 오류를 범할 수 있냐, 그 다음에 그러한 오류가 범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H0는 P가 0.4 이하인 거였고 H1은 P가 0.4보다 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0.3이 들어갈 건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H0가 참인 경우를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오류는 1종 오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어날 수 있는 오류는 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 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고려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종 오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확률이 0.3인데 H0가 기각된 거. 기각된 거는 X가 12 이상일 때를 기각으로 놨기 때문에 12 이상의 확률을 줘서 이 1종 오류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12 이상이면서 P가 0.3이 되는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게 이제 독립시행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항목표 상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0.05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서메이션 20C K에 0.3의 K승에 0.7에 20-K승 K가 12부터 20까지 요 확률이 되는 건데 요거를 근사값으로 계산하면 여기서 말한 대로 한 0.005 정도의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1총 오류를 범할 확률이 0.00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p-value라는 걸 하나 만들 건데 우리가 이제 통계 공부할 때는 항상 p-value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p-value는 기무가설이 실제로 사실을 가정하죠. 사실은. 그리고 표본이 대립값의 방향으로 검정 통계량의 값보다 더 극단적인 확률, 즉 앞에서 구했던 1.5를 범할 확률에 대한 의미가 결국 p-value의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무가설은 사실인데, 근데 표본이 대립값의 방향으로 검정 통계량 값보다 더 극단적인 확률이 나온 경우를 p-value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뭐라고 되냐면 단칙 검정 상황에서 P값과 기강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주냐면 한국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에 대하여 가설 검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세요. 시청 시간이 하루 3시간이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편은 공부하느라 시청 시간이 3시간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1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X바가 2.75예요. 여기서 이제 100명이라는 청소년 대상은 뭐 표본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표본들을 조사하니까 2.75, 그러니까 즉 3시간이 안 되는 그런 표본 결과를 가진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단 p-value랑 검정통이랑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설 자체는 어떻게 될 거냐면 H0와 H1 각각 세워야 되겠죠. 네, H0는 지금 기무니까 뮤가 3, 즉 하루 시청 시간이 3시간이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기무가설로,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공부하는 시청 시간이 3시간이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H1을 뮤가 3보다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x바에서 뮤제로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3이 뮤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값을 고려하는 거니까 뮤제로가 3이고 그 다음에 루트m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데 여기서 그냥 시그마를 1로 가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자고 해서 2.75-3.0 그 다음에 루트 100분의 1이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검정 통계량 값이 계산이 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는 없을 때는 x를 대체해서 처리하는데 지금은 가정을 한 거죠. 정말. 자,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고 실제로 p-value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 p-value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5라는 값이 있죠. 이 마이너스 2.5를 대립가설 방향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p 값은 이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지. 왜냐면 지금 대립가설 방향이 뭐냐면 3보다 작은, 그러니까 뮤가 3보다 작은 거니까 실제로는 이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방향이 대립가설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p-value가 결국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g의 확률값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표준적인 분포표를 찾아가지고 실제로 값을 보면 0.0062라는 값이 생기기 때문에 P값이 0.00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유의 수준을 주거든요. 몇 프로 이내에서 검정을 해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0.05% 0.05 확률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고려를 해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P값이 0.06이고 이 알파는 0.05니까
0.05보다 작은 이 P값을 고려한다는 거는 결국 H0를 기각한 걸로 볼 수 있겠죠. 대립가설 방향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각력을 한번 구해보면 기각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05가 나오게 하는 지혜값은 실제로 마이너스 1.645가 돼서 기각력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645까지. 근데 실제로 앞에서 계산한 거 검정 통계량을 보면 마이너스 2.5라는 검정 통계량 값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2.645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1.645보다 작으면 이거는 H를 기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각력에 포함되는 걸로 찾아도 괜찮고 아니면 P밸류를 가지고 그 어떤 유의수준 몇 프로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해봐 식에서 이제 비교를 해서 유의수준과 비교를 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방금은 단칙 검증 상황으로 처리를 했어요. 단칙 검증. 왜냐면 한쪽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단칙 검증으로 그걸 했다면 실제로는 양측 검증 상황도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노트에 이제 상황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른 한편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걸로 말을 바꿔버렸어요. 즉 이거는 한쪽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을 세울 때 대립가설을 세울 때 이 뮤가 3.0이 아니다. 즉 크거나 작거나를 모두 다 고려하는 상황으로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양측 검증 상황이 일어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x바가 3.0에 비해서 아주 작거나 아주 크면 그러면 평균이 다른 값을 유제로가 아닌 다른 값을 평균으로 갖는 분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기각시키는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p-valu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양측이 보니까 이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그 다음에 2.5보다 큰 확률 두 개를 더해주죠. 근데 어차피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서 단측으로 구했던 그 p-value의 2배가 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계산값은 0.0124라는 p-value가 생긴다라는 거고 이 0.0124가 0.5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0가 기각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H0가 기각이라는 건 H1이 참이라는 걸로 판단을 했다는 거니까 결국 3시간이 아니다라는 걸로 검증을 했다는 거죠. 앞에서 보면 앞에서도 3시간이 안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3시간이 아니다의 결과를 가졌어야겠죠. 비슷하게. 네, 실제로는 이 값의 2배, p-value만 봐도 2배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기각력은 반띵을 취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나오는 알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 단측 검증상에서 알파는 여기가 알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씩 날아가는 거죠. 여기는 1-알파, 여기도 1-알파.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되게 하는 게 1.96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이 돼서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또는 그 다음에 1.5보다 큰 지의 확률이 0.05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 기각되는 게 여기가 기각되는 거다. 기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결과가 2.5, 마이너스 2.5였으니까 여기 이쯤 있겠죠. 그래서 또 기각되는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H0를 기각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H1을 채택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상황까지는 고려해봤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이제 또 고려를 해봐야 되냐면 스튜던트 T분포,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상황이 지금 가정이 됐냐면 30을 넘어간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괜찮았는데 실제로 30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스튜던트 팀4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 S라는 거를 공부했죠.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S를 공부를 했는데 요 S로 시그마를 대체해도 된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다라는 게 여기서 잘 알려져 있는 결과고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고려해서 스튜던트 팀4를 만들게 되는데 X바를 위로 빼주고 시그마를 S로 대체한 루트 n분의 S를 T라고 놓으면 실제로 그 분포가 스튜던트 T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때 스튜던트 T 분포는 여기 n-1 즉 나눌 때 S 만들 때 나눌 때 n-1로 나누죠. 그래서 그 n-1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걸 이제 자유도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자유도가 n-1인 스튜던트 T분포에 대한 형태가 이런 형태이다. 보통 이 스튜던트 T분포는 30이 안 되는 그런 형태들, 정규분포의 중심칸 정리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 T분포를 이용하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할 건데 어쨌든 데피니션이 이렇다라는 거고 실제로 스튜던트 T분포도 정규분포 형태와 비슷하게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좌우대칭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그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DF,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도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되는 상태라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자유도가 n-1 분포 형태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Tn-1이라고 썼던 이유가 이제 자유도에 대한 표기를 그래서 했다는 얘기고 큰 수행 업체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의 증가함에 따라서 정규분포로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유도가 인피니티까지 갔을 때 이때가 정규분포 형태를 따른다고 보통 해요. 그래서 T분포도 정규분포랑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조금 더 자유도에 따라서 값을 세밀하게, 확률을 세밀하게 이제 고려할 수가 있는 형태니까,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확률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여기 이제 사이에 G밸류가 들어가는 거, 빼고는, G밸류가 들어가는 거 대신에 T밸류가 들어가는 거 빼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대충 그림을 표현하자면 어차피 여기도 이제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길 거고 1-알파의 퍼센테이지니까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여기도 2분의 알파 여기도 2분의 알파가 되게끔 세팅을 하면 여기가 1-알파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밸류가 t의 2분의 알파 콤마 그다음에 자유도가 얼마짜리인 밸류일 테니까 n-1 이렇게 써서 t밸류에 대한 신뢰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구간 추정을 할 때 사용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뮤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는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구간이 되는 거고 이 뮤를 x바 표본 평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신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보다는 이제 아래에 초점을 맞춰서 추정의 의미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제사항을 한번 볼까요? 예제사항 보니까 베어링의 평균 직경을 알아보고자 9개의 베어링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때 평균 직경의 퍼센테이지 98% 신뢰 구간을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9개라고 하는 수 자체가 30이 안 되는 수인 걸 저희가 알죠. 30이 안 된다는 건 결국 중심칸 정리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 원래 베어링 평균 직경이라고 하는 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G밸류, G분포를 이용을 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바로 처리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과거 자료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정규분포 형태를 이용을 해서 실내 구간을 만들었던 작업을 하면 되고,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S를 먼저 구해서 30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는 T분포를 이용해 실내 구간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X바와 S를 각각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X1, X2, X3 이렇게 해서 X9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표본 평균을 구해서 S를 만들고 그러니까 각각 넣어서 표본 평균과의 차이 제곱의 합의 n-로 나눠준 거죠. 그렇게 만든 S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실제로 구간을 0.3, 4.0 더하기 0.37 아지 그다음에 4.0에서 0.47 뺀 것부터 더한 것까지 실내 구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검정 형태를 보통 고려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시그마를 S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크지 않은 거 그런 경우에 G를 T로 대체하는 것만 고려하면 우리가 오차를 좀 더 줄여서 추정을 하거나 검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보장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검정의 상태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단축 검증 상황을 먼저 판단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 시간에 성성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올림픽대로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가정을 해서 단축 검정에 대한 가설을 설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더 걸릴 때가 많죠. 바뀔 때는. 그래서 H0를 뮤는 60이라고 가정을 한 거, 주장을 이렇게 한 거, 기무가설로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상 걸린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60보다 크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9일간 실험을 해봤더니 표본 평균이 65가 나왔고 그 다음에 S가 10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9라는 수는 또 마찬가지로 30이 안 되기 때문에 중식 가정에 사용할 수가 없고 원래 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죠. 왜냐면 전체가 실제로 모집단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추정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가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는 X바가 앞에서 65가 나왔으니까 65, 그 다음에 뮤제로는 60을 가정했기 때문에 60을 빼고 S도 또 똑같이 계산해보면 10 정도가 나와서 루트 9분의 10의 계산 결과가 1.5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T분포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표본이 지금 9개였으니까 자유도는 901이어서 8이라는 표본이 생기고 이 8에 대한 T분포를 찾아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단축 검증 상황이니까 0.05가 되게 하는 값이 3.355가 된대요. 여기가 지금 0.005가 되죠. 근데 저희가 지금 t 밸류를 비교해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1.5, 1.5, 1.5라는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1.5가 실제로 1.37과 1.386 이 사이에 있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1.386, 397, 그 다음에 1.860 이렇게.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확률이 0.0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01. 그러니까 0.05와 0.1 사이에 있는 걸로 p-밸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밸류가 실제로 0.05인 어떤 유의 수준보다 크다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HL을 기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테니까
기각력을 구하면 실제로 자유도가 8대이기 때문에 8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0.05에 해당하는 t값을 찾으면 1.860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1.860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각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보장되는 거죠. t밸류가 실제로 1.860보다 작으니까 못하는데요. 다시 한번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한 성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 이하라고 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심장마비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30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조사해서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이 되고 표준 편차가 20인 거 알았대요. 즉 X바가 231, 그다음에 여기는 표준 편차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S가 20인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심장마비의 평균 콜레스테롤은 정상인의 평균 콜레스테롤보다 높은 수치라고 결론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LO를 뮤는 220, 그 다음에 H1은 220보다 크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조사한 결과는 231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220 빼서 S를 20으로 뒀으니까 루트 30분의 3.0125라는 값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T분포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T분포로 추정을 할 건데 실제로는 30을 넘어가는 숫자니까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가지고 추정해도 괜찮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고려를 할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유의 수준을 얼마로 계속 둘 거냐면 0.05로 그냥 알파를 0.05로 두자면 저 기각력이 뭐 1.6 표상에서 1.699가 넘어가면 이제 H대를 기각으로 판단하게끔 세팅하고 P밸류는 3.0125를 넘어가는 T 값이 되는데 3.0125는 이 검정통계량을 넘어가는 값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은 0.0027이 돼서 0.0027보다 0.005가 더 작으니까 H제로 기각되어 심장마비들의 마비 환자들의 평균 콜레스테롤은 정상 평균 수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 H제로가 기각됐으니까. 실제로는 이 P밸류를 구하기 전에 3.0125라는 값 자체가 1.699보다 크기 때문에 H0를 기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비슷하게 양측검 증상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양측검 증상은 앞에서 했던 거와 동일할 때 60이다와 60이 아니다로 세팅하면 X바와 S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했을 때는 1.5라는 t 밸류가 만들어지는데, t 값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양측 검증할 때는 이 p 밸류는 단측 검증의 2배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하면 실제로 0.1과 0.2 사이에 있다라는 결과가 생겨서 실제로 알파보다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2배를 한 게 0.1과 0.2가 돼서 그래서 실제로 P밸류가 알파보다 커지니까 H를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기각력을 구해보면 0.05에 해당하는 값이 2.306이어서 2.306보다 큰 t나 혹은 마이너스 2.306보다 작은 t를 고려하면 기각력이 된다라는 거죠. 네, t밸류가 지금 1.5였기 때문에 이게 1.5가 나왔죠. 이 1.5를 여기 이제 기각하는 범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죠. 그래서 HLO를 기각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거 찾을 때는 자유도가 8짜리 T분포 상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정리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모평률에 대한 검정 요약을 할 때, 단측 검증은, 뮤와 뮤즈로 같다라는 거와, 대립가설을 이제, 뮤가 작다, 뮤제로보다 작다, 하고 뮤제로보다 크다. 이걸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측은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사용되는 검정 통계량은, 이거, 검정 통계량은 x바에서 뮤제를 빼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s로 t 밸류를 찾고 p 밸류를 통해서 기각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기각력이 파운드인지로 기각을 시키기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T분포에 대한 얘기까지 소개를 해봤고, 자, 앞으로 계속 정규분포와 T분포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해 나가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내용을 고려해 볼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